파트 2. 최정상으로 가는 7가지 부의 시크릿. 진정한 성공과 자유에 도달하는 법. 법칙 1. 일어서기만 해도 삶은 다시 시작된다. 실패하고도 또 도전한 이유. 걷다가 지치면 쉬어가며 숨도 고르고 급할 때는 전력 질주를 하기도 해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넘어진다. 그럴 때는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예전에는 이 간단한 이치를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다. 일단 일어서기만 하면 삶은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임을 깨닫기까지 2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발로 일어선 것만으로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다. 발을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운과 우연에 인생을 거느니 내가 직접 찾아가는 편이 더 쉽고 빠르고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내 앞에는 몇 가지 갈림길이 있었다. 일단 일어섰고 걸어보기로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진부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부터 결정해야 했다. 민방일은 마이너스였던 내 삶을 출발선으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내가 평생 가야 하는 일은 아니었다. 평생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는 그리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내게는 크게 3가지 길이 있었다. 사업을 하거나, 다시 취직을 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거나. 40이 넘는 나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생각하기 나름이다. 당시 나는 아직 반백년도 살지 않았으니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여겼다. 그렇게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선택지도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패션 공부를 할 때만큼 내 가슴이 뛸 정도로 크게 관심이 가는 분야는 없었기에 3번째 선택사항은 지웠다. 나에게 가슴이 뛴다는 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흥분되고 설렌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행복의 다른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행복의 다른 말은 흥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누구나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설레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다시 패션계로 돌아가는 것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내가 잠시나마 패션계를 떠났던 이유는 그 일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기대한 만큼 가슴 뛰는 하루하루를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더 가슴 뛰는 일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찾아온 친구의 사업에 합류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해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행복은 진짜였다. 친구의 사업을 함께한 것뿐인데도 행복을 느꼈다면 온전한 내 사업을 할 때는 더 큰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뛰었다.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악을 먼저 상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무엇도 시작할 수 없다. 경제적인 기준에서라면 직장 생활이 더 안정적일 수 있으나 행복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이왕이면 내가 주도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야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건 직장인보다는 사업가가 되어야 가능했다. 그래서 사업의 쓴맛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사업가가 짊어져야 하는 짐의 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누군가는 준비 없이 일단 시작하라고 말한다.
일단 시작한 후 몸으로 부딪혀가며 배우고 익히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에서 속도가 생명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준비만 하고 시작을 하면 된다고 말한다. 자본, 인력, 전략 등에서 최소한의 틀만 갖춘 후 시작하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준비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것이므로 최대한 많이 준비한 후 시작하라고 말한다. 사업의 성패를 운에 맡길 게 아니라면 당연히 철저한 준비로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어떤 게 정답인지 나도 모른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밖에도 수많은 요소들에 따라 준비 기간과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다가 자금도 있는 상황이라면 준비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반면 완전히 생소한 데다 경쟁까지 치열한 분야의 사업을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한다면 백전백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일단 시작하라는 말이 멋져 보일 수 있다. 특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걸 보면 나 역시 당장 시작하기만 해도 저 사람처럼 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확실한 건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해 성공한 사람은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었거나 운이 좋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누구나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 나는 항상 처음부터 사업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업가는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내 주변에도 평범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 경우를 보면 10중 8구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일단 시작하라는 말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부추긴 그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은 항상 자신의 몫이다. 물론 내 말대로 철저히 준비하고도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실패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건 확실하다. 일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사업은 도박 같은 거야. 분명 일부는 맞는 말이다. 일단 성공 가능성이 워낙 낮기도 하고 잘 되면 보통 직장 생활로는 얻기 힘들 정도의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되지만 실패하면 엄청난 빚더미에 앉기도 한다. 그래서 나도 누구에게나 사업을 권하지는 않는다. 캘리델리에서는 나와 남편이 안식년으로 1년간 자리를 비우는 동안 우리의 역할을 대신했던 4명의 직원이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똑똑하고 열정적이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렇게 말했다. 저도 제 사업을 해야 할까요?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모두가 꼭 사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업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싱글이라면 모를까 부인과 자녀도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더라도 괜찮겠어요? 물론 이는 내 생각일 뿐이다. 본인이 정말 사업을 하고 싶고 성공할 거라 믿는다면 가족을 설득하고 시작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지껏 왜 나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답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사업에 큰 뜻이나 열정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업은 필수가 아니니 누구나 사업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게 두렵고 무섭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 커피를 좋아한다고 꼭 카페를 차릴 필요는 없다. 이처럼 실패하면 가족의 삶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는 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하고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후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시장에 들어선 사람들이 줄을 이루는 치킨집 창업은 여전히 준비 없는 창업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이들 대부분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자발적 창업자들은 다를까? 최근 젊은 세대들의 카페 창업이 거의 붐처럼 일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3년 이내 폐업률이 무려 36%, 1년 이내 폐업률도 9.9%에 이른다고 한다. 즉 카페 창업자 10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3명 중 1명은 3년 내에 망한다는 뜻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원해서 창업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럼에도 창업까지 준비 기간은 고작 3에서 6개월. 그나마도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준비하는데 그친다고 한다. 이들은 남들이 많이 하니까, 창업이 쉬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사업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순히 커피를 좋아하니까 카페를 차리면 잘 될 거라는 착각이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싶다. 커피를 좋아하는 것이 카페 창업을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창업을 하는 유일한 이유라면 문제가 있다. 카페 운영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고객이 아닌 경영자의 영역이다. 카페를 차리는 순간 아마도 커피를 마시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귀찮고 부수적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작은 카페를 할지라도 카페를 운영하는 것과 커피를 즐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언젠가부터 창업자들 사이에 실행력과 추진력이 사업가의 첫 번째 덕목인 것처럼 은연중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력과 추진력만 발휘하는 건 눈을 감고 시속 200km의 차량을 모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돈도 벌고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면서 하는 준비여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법칙 2.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실패의 경험으로 얻은 사업의 3가지 기준. 주위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보다도 덜 고민하는 것 같다. 그냥 이 사업이 쉬워 보여서, 저 장사가 돈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남들이 많이 하니까 따라하기도 한다. 쉬워 보여서, 세상에 쉬운 사업은 없다. 돈이 될 것 같아서, 겉보기와 다를 가능성도 높고 돈을 버는 건 지금 잠깐일 수도 있다. 잠시 유행하다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남들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거다. 거기에 나까지 뛰어들어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도 부족해서 빚까지 져서 창업을 하는데 이렇게 고민 없이 결정해도 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사업은 결혼과 닮은 점이 많다. 나와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사업을 해야 즐겁게 일하면서도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 남의 말만 듣거나 무턱대고 다른 사람을 따라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사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돌아보면 첫 사업을 할 때 나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재미있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었는데 이는 단지 재미있고 돈 많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덜컥 결혼을 해버린 것도 같았다. 그러니 얼마쯤은 재미도 있었고 돈도 벌 수 있었지만 9년도 채 되지 않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나는 이번 사업에서만큼은 확고한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다. 첫 번째 사업이 재미있긴 했어도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는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나의 능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대기업의 부도와 해외 기업 인수 등은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충분한 자금력과 해당 분야에 대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둘째, 끊임없이 돈을 빌려야 했다. 실패했을 때 빚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갚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음의 짐으로 남는다. 그리고 빨리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 조급해진다. 셋째, 내 사업이 아닌 친구의 사업이었다. 망하더라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은 신나게 해보고 망했더라면 적어도 후회는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2년간 나를 쫓아다녔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사업이어야 더 신나게,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번째가 아마도 내가 온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듯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는 곧바로 세 가지 사업 선정 기준으로 이어졌다. 1. 경계를 타지 않을 것. 2.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3.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사라진다. 내가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돈이 더 될 것 같거나 더 좋아 보이는 사업을 발견하면 쉽게 흔들린다. 아마 여건만 된다면 쉽게 갈아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란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곧바로 성과가 나기 힘든 법이다.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사업은 누가 더 잘 버티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인내심을 갖고 힘겨운 시간을 버텨야 하기에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만의 기준 없이 사업을 선정하면 운 좋게 성공한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업가는 아무래도 보통의 직장인보다 훨씬 바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회사의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도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야 했다. 주말은 집에서 일하는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사업이 바로 나만의 기준에 딱 부합하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기준이 없이 12시간 일하고 주말도 반납해야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초밥 도시락을 팔기로 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나는 초밥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다. 유럽 각지의 대형 마트들과 계약해 그 안에서 즉석 초밥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2021년 현재 유럽 11개국 약 1,200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 대형마트의 가장 모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매장에서 아시아인 요리사들이 마치 공연을 하는 듯 사람들 보는 앞에서 초밥을 만들어 판다. 이런 콘셉트가 나온 과정에도 앞서 말한 사업의 세 가지 기준, 즉 경기를 타지 않을 것,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즉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작용했다.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게 너무 싫었다. 경기가 휘청거릴 때마다 위기를 겪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그보다도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경험한 패션이나 전시, 광고업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라 경기에 따라서 사업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겪은 터였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업은 알게 모르게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분야,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분야를 찾아야 한다. 경기를 가장 적게 타는 사업.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사업은 대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 내가 조사해본 결과 여기에는 장례업, 섹스산업, 요식업 등이 있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들은 죽고 장례를 치른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막을 수 없는데 이는 섹스 산업과도 관련이 있다. 전쟁 중에도 인간의 성욕은 사라지지 않는데 하물며 경기가 좀 좋지 않다고 본능이 없어지겠는가? 마지막으로 성욕 못지않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충족시키는 요식업도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다. 이 중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요식업뿐이었다. 그러나 요식업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니 그 안에서도 무엇을 팔지 생각해야 한다. 중식, 일식, 한식, 술, 커피,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여기서 내가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일 것이라는 세 번째 기준이 필요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강점을 가질 만한 아이템은 무엇일까? 먼저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 내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아시아 요리라는 생각
아시아 요리라 생각했다. 고객들 입장에서도 유럽 음식은 유럽인이, 아시아 음식은 아시아인이 만들 때 신뢰를 더 느낄 것이다. 또한 내가 더 자주 접했고 잘 아는 쪽이 아시아 음식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한식, 일식, 중식이 가장 익숙했고 나와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무렵 나는 한창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즉 한국인이나 일본인, 중국인 중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에서 무일푼으로 창업해 성공한 사례를 찾고 있었다. 방송, 신문, 뉴스, 책 등을 보거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많지는 않았지만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 그중 내가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면서 이미 성공한 사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니 김밥이나 삼각김밥, 초밥 등의 메뉴가 가장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고 특히 초밥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다. 일본 유학 시절에는 짧게나마 초밥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사실 처음에는 삼각김밥이 더 좋을 것 같았다. 내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미국에서 삼각김밥을 만들어 마트나 슈퍼의 납품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 제법 있었는데 아직 유럽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삼각김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의 삼각김밥 공장도 견학했고 기계를 찾으러 출장도 많이 다녔다. 그 비용은 모두 민박집 수입으로 충당했다. 다만 시간 확보를 위해 한국인 학생을 고용해 민박집 운영을 맡기고 나는 사업 공부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창 열을 올려가며 삼각김밥 사업을 조사하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유럽에서는 내가 내 가게를 차리고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직접 팔 때에 비해 제3자 가게에서 팔 때는 법적 제한이 많았다. 게다가 삼각김밥을 만들어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면 무균 시스템을 갖춘 공장이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최소 10억 원이나 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만큼 투자의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무조건 납품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는 납품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것에 불과했다. 이는 내가 정한 사업의 두 번째 기준인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라는 조건에서 어긋났다. 그간 조사한 시간과 노력이 아깝기는 했지만 더 늦기 전에 물러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 와중에도 사례 조사는 계속했는데 때마침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김밥과 초밥을 납품해 연매출 수억 원을 올린 김승호 회장의 김밥 파는 CEO를 읽게 되었다. 책을 덮고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미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그때부터 김밥과 초밥 도시락을 대형 마트에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프랑스에는 마트에서 파는 초밥 도시락이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먹어보니 맛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듯 했다. 다시 말해 잘 만들어진 도시락을 납품하는 형태가 아닌 즉석에서 만들어 판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초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초밥은 내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 이상이었다. 패션을 전공해 시각적인 요소에 민감한 나에게는 초밥은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이었다. 게다가 김승호 회장이 비슷한 사업을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성공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쇼 비즈니스와 접목해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마트 내 초밥 도시락 사업이라는 콘셉트가 정해졌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내가 정한 사업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걸까? 우선 요식업은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다. 더구나 조사해 볼수록 대형마트는 조금 과장하자면 경기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경기를 타지 않는다. 다음 기준인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내가 하기 나름이었다. 게다가 무일푼으로 해낸 사람이 있다고 하니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인인 내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초밥 사업을 한다면 이미 큰 이점을 안고 가는 것이었다.
더구나 내가 생각해놓은 콘셉트는 초밥을 만드는 과정을 즉석에서 쇼나 공연처럼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신뢰도 측면에서 경쟁 업체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할 수 있었다. 당시 마트에서 팔던 초밥 도시락은 돈이 아까울 지경이었으니 훨씬 신선하고 맛있게, 게다가 쇼 비즈니스 형태까지 접목한다면 두세 배 가격으로 팔아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확신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커졌다. 게다가 나는 초밥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으므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렇게 나는 초밥 사업, 좀 더 정확히는 마트 내에서 쇼 비즈니스와 접목한 초밥 도시락 사업으로 길을 정하고 다시 사업 공부를 시작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시작을 미루지는 마라. 나는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경영자로서의 공부가 부족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는 최대한 다 해보기로 결심했다. 여러분은 사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사업장을 구하면 사업이 시작된 걸까?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이 사업의 진짜 시작을 의미할까? 혹은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이었겠지만 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여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를 할 때부터 이미 사업은 시작된 거라고 본다. 창업 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는 후에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그 시작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한다면 더더욱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시기를 미룬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라는 건 결코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시작은 오로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해 볼 때보다 더 이전인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는 때부터가 시작 단계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크고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에 다가가면 된다.